안녕하세요, 염창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암제 내성이 생길 때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조치할 건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당연히 이제 약을 바꾸겠죠. 근데 약이 없을 때, 그러면 결국은 당신은 이제 암 치료 더 이상 없으니까 결국은 준비하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왜? 그 상황에 내 컨디션만 되면은 버티면 또 다른 약들이 나오고 또 버티면은 또 좋은 기회들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그 상황에 맞게서 내가 플랜 A, 플랜 B를 꼭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막상 닥쳤을 때는 정말 머리가 멍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플랜 B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항암제 내성이 생길 때 전략 정말 들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항암제 내성이고요. 두 번째는 항암제하고 보조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암 면역 주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 내성. 항암제 내성이라는 거는 항암제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약을 좀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느냐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걸 이제 우선순위를 두죠. 그리고 두 번째 항암제 내성이 생겨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더 좋은 약이 있고 지금 만약 더 좋은 약이 없더라도 기다리면 또 다른 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며 암 치료는 항상 진행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암세포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가고 결국은 끝날 때는 마지막은 암세포를 다 죽이는 상황으로 가든지 아니면 암과 더불어 가는 그런 시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자주 기록을 통해서 다음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기록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투병 과정 동안 어떤 순간에 어떻게 암 치료가 좋아지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암 치료가 나빠지는 기록들을 싹 적어 놓더라고요. 물론 항암제 효과도 있지만은 항암제 외에 다른 역할로 인해서 암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결국은 치료 방향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좋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환자 상태를 재평가를 해보고 적절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지 환자 상태가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 재평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면은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치료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무진장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지금 현재 암이 나빠졌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암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각각 가는 길은 꿀인 전까지는 어떻게 가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 해서 재평가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암제와 더불어 보조치료를 통해서 직진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일반적인 과정들이고요. 그러려면 먼저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돼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에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암을 무조건 때려잡아야겠다. 그러면서 개발됐던 게 세포독성 항암제죠. 아드리아마이신, 시스플라틴, 탁솔, 토포테칸 등 다양한 항암제가 나왔고 70년대 아드리아마이신, 80년대 시스플라틴, 90년대 탁솔 시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약들은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면은 결국은 환자분들이 치료하다 보면은 포기를 많이 하고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치료가 돼도 나중에 몸이 많이 지장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장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치료 결과는 잘 좋아. 근데 이미 신장이 너무 나빠져 갖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투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저희가 가끔씩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결국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실패를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의학의 가장 큰 발전을 보였던 건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 글리백이었어요. 그 암세포에 있던 특정 표적에다가 그 수용체에다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100% 죽이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해주니까 환자가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동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표적 항암제고 이 표적 항암제로 인해서 의학은 환자를 오래 살림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3세대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예요.
이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건 뭐냐?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잡아주는 이 PD-L1을 이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가 그거를 차단해 주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 4세대는 아예 암세포에다가 키메라 이제 항원을 레이더를 부착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킴리아라는 이제 그 카티 치료제가 나왔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의학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최근에는 이제 ADC라고 해갖고 표적에다가 말 그대로 항암제를 부착시켜서 하는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들은 계속 개발되면서 나오는데 치료 결과가 첫 번째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너무 앞서만 가다 보니까 이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치료와 더불어서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병행해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조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합니다. 그게 큰 그림이고. 그렇지만은 보조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치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주면은 더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치료 항암과 더불어 보조치료 병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보조치료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고주파 온열 치료예요.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세포에다가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흐물흐물하게 해주면은 항암제들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온열 치료에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종류가 있어요. PSD-2000이라고 미국 FDA 승인난 기계고, 배 쪽 아래쪽에는 이 PSD-2000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바온 4000은 유방암 환자들한테 최적화된 기계로 저희가 네덜란드 암센터 가서 교육받고 했고, 그리고 이제 셀시우스라고 폐암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온열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기 자체가 암을 죽이고 항암제 효과를 올려주는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고압산소 치료예요. 암세포는 열하고 산소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선 후유증 환자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C요법. 고용량 비타민 C가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닥신하고 알파모신, 사이모신 알파1이라고 해갖고 흉선에서 이제 그 나오는 물질인데, 우리가 보통 17세부터 얘네들이 줄기 시작해서 5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90% 이상 이 사이모신 알파1 분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외부에서 죽으면은 NK나 T세포를 활성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즐토는 뭐냐? 저희는 이제 암노바라는 걸 쓰는데 겨우살이 추출이에요. 배에다 주사라면은 염증 반응을 통해서 면역을 올려서 몸이 찬 사람들한테 효과가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뮨셀 랩시라고 세포 치료법인데, 자기 피를 뽑아갖고 2주 동안 배양해서 넣어주는 이제 치료법들입니다. 이런 치료들이 저희가 이제 보조 치료로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잘 못 먹으면 TPN이라는 영양제를 주고, 손발 저림이 있으면 글루타치온 주사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환자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암세포하고 이제 면역세포,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게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면역항암제인 이 키투르다 옵디보는 바로 얘를 차단해줘서 얘가 이 면역세포를 못 맞게 해주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 C가 T세포 내로 어떻게 들어가 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의 관건이 바로 SVCT2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T세포 내에 들어가면 이 T세포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마크 레빈 교수가 실제로 이제 그 안티-PD-1,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병행했을 때 비타민 C가 이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를 동물물 모델이긴 하지만은 논문으로서 이제 냈던 이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암 면역 중위로 해서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면역 반응이라는 건 첫 번째 보면은 암세포가 사망하면은 항원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이 항원이 발현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해서 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침투를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네. 이 기전이 계속적으로 발현을 하면은 암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도 없고 생성됐다 하더라도 100% 죽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그 암세포는 저항하는 기전을 갖게 돼요. 그 저항 기전이 뭐냐? 첫 번째, 항원이 분비가 되는데 항원 발현이 낮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낮은 항원 발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분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조절예를 잡기 위한 면역세포 발견도 안 되고 면역세포도 적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해서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암세포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혈관에서 더 큰 장벽들을 만들어서 면역이 공격을 못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암을 못 죽이니까 점점 암세포들은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나가는 거죠. 이 기전들 중에서 어느 기전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암제가 개발되고 면역세포들이 그 다양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치료 방법들 말 그대로 첫 번째 항원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거에서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깨지면 거기서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 물질들을 이제 그 공격하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항원 발현이 늦으면은 암백신이나 수시상 치료로 인해서 인터페론이나 이런 거에서 결국은 발현율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인터루킨 2, 12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 치료를 발견에 도움이 주는 게 바로 키메라 안티젠, 카티, T세포에다가 키메라 안티젠을 부착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발견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면역세포의 침투를 하기 위해서 세포 내 사이토카인을 일부러 하는 치료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역 항암제 이런 방법들이 현재 제시가 돼서 실제 우리가 그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를 사실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기전을 통해서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면은 그 암에 이제 항원들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써서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 죽이는 것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전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보조 치료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암세포 항원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대표적인 치료가 뭐예요?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고압산소 치료예요. 이때는 고주파 온열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항원 발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항원이 발현되면 면역 세포가 가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작용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C, 자닥신, 알파모신, 암노바든 같은 걸 통해서 활성화를 이제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 발견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비타민 C하고 이뮨셀을 이제 치료를 해서 죽이는 거죠. 면역 세포를. 그리고 실제 이제 침투하는 것도 비타민 C와 이뮨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죽임도 비타민 C와 이뮨셀. 그래서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전술들이 짜여지는 거고, 대학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이 항암제에 관련된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고, 저희는 그 치료에 맞게 보충되는 보조 치료들을 이제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내성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력이에요. 항암제 내성이 생기고 암이 커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멘탈을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못해서 체중이 더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약이 암만 좋아도 좋은 결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절대 희망과 연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순간 우리가 지더라도 내 스스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암과 싸움이 이깁니다. 실제 그런 환자들을 봐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액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무리 치료 결과가 좋아도 악액질에 빠지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져요. 그렇지만 아무리 치료 결과가 안 좋아도 악액질을 이겨내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결국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중 관리와 체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수면 운동 영양을 꼭 지켜야 됩니다. 루틴,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잘 자고 운동하고 적절한 영양제를 통해서 각각의 체력을 확보해 시켜주는 거. 이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번째는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는, 누가 이거 먹으면 좋더라, 누가 저거 먹으면 좋더라고 계속 먹다 보면 영양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중요한 식사를 잘 안 해요. 식사를 잘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악액질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들로 정해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은 약이나 영양제를 먹게 되면 몸에서 대사를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를 유발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영양제와 약을 처방해서 먹고요.
정신력이 무너지면 안 되고 체중이 빠지면 안 되고 루틴인 수면 운동 영양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항암제 치료에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불안할 필요도 없고 절대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어요. 암은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변해간 거고 그 내 몸에 있는 세포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암과의 싸움에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이제 결과가 다음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선봉장의 역할로서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항암제 내성이 생길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낙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 절대 없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은 또 얼마 지나면 또 더 좋은 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치료 잘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